내외기빈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운내서 오후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제18회 서울 ODA 국제의 제 두 번째 세션은 개발자원과 파트너십, 동원, 연계, 조정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기빈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the floor is 네, 부탁드립니다, 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개발 지원과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박경렬이라고 합니다. 현재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장으로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도전 과제에 당면했었습니다. 개발 재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를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인재, 그리고 기후변화, 그다음에 공급망 차질 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다 더 많은 개발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이런 컨텍스트를 고려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론 그리고 오늘 발표에 기반이 될 주제들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는 세 가지 사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개발 재원의 동원, 그리고 연계, 즉 수원국의 수요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은 조정, 조율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협업을 해나갈 것인지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회, 도전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로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범 사례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로부터 학습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신 스피커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글로벌 노스의 개발기구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전문가분들도 오셨고요. 국제기구에서도 한 분이 참여해 주셨고 민간에서도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짧게 저희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왼쪽에 안데스 아보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기후자연 민간부문국 수석 고문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왼쪽으로 멕시코 국제개발협력청 알레한드라 델 모랄 벨라 사무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노엘라 크레스포 페루 국제개발협력청 사무총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팀 스트로슨 UN 개발계획 지속가능금융 허브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크리스토퍼 클럽 컨버전스 블렌디드 파이낸스의 전무이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 지체 없이 안데르스 아보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연단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길 바라고 이제 두 번째 세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이런 회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서 이런 주제들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회의는 단순히 저희가 함께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그리고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서 알레한드로 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르웨이랑 함께 협업하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가 오늘과 같은 회의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도 적극 기회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붙잡고 함께 협업해 봅시다. 함께 해보시죠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회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공여국으로서 활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하는지, 민간 부문의 대표로서 혹은 기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에 따라 성공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이익을 모두 다 부합시키고 자원을 적극 할당하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파트너십의 여정입니다.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저희가 걸어온 협업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얻은 교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배운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더 큰 규모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사 펀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사는 약어인데요. 아프리카 중소농업기업 금융지원 프로젝트의 줄임말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실용적인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남은 일정 동안 이야기하게 될 내용들과 관련해서 정말 실용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노라드, 노르웨이의 개발협력청과 그리고 여러 대규모 농업 기업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농업 부문의 전환을 함께 꿈꾸었었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실질적인 소작농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작농들이 훨씬 더 나은 접근성을 갖고 재원을 확보하고 시장에 진출하고 정보도 받아보고 기술도 활용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혁신 기술도 활용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농업 경제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농업 경제가 아프리카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생산량도 증대하고 효율성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농업이라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런 농부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직접 이들과 협업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농업, 중소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라든지 특히 농민들과 소비자들과 연결을 해주는 고리가 바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잠재력을 우리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차원에서 농민들이 보다 더 많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재원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성장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특히 식량 안보라든지 특히 아프리카 내에서의 식량 안보를 꾀한다거나 식량 체계를 개선한다면 혹은 좀 더 넓게 보자면 빈곤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농업 관련 중소기업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여국으로서 반드시 중요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들과의 협업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브레인스토밍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 국가 차원의 기업들과도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을 저희가 모색해 보았고 그런데 좀처럼 동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통된 접근법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도구를 원했던 것이고 수단을 원했던 것인데요. 가장 큰 영향을 특히
이 재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시적인 영향을 농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파트너분들은 조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조금 더 지리적인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특정 밸류 체인을 살펴본다거나 하셨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접근법이 더 나았다, 혹은 하나의 접근법 이게 더 별로였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옳고 그른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부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는 뭐 굳이 파트너십을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같이 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유형의 파트너를 저희가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알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간 자본, 민간 기업이 바로 개발 협력 아젠다에 있어서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해야 할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훨씬 더 스마트하고 보다 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희 노라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자원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 농업 부문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큰 변화, 혁명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통적으로 기술 지원이라든지 영양 구축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원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큰 대규모의 자본, 재원을 확보하려면은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을 동원하는 것,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을 확보하고 유치하는 것, 그리고 이들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공여국으로서 저희는 특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 특히 무상 원조가 가능한 재원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20% 정도의 ROI, 즉 투자 수익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우선순위를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자들과 이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촉매제 역할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촉매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혼합금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항상 모든 부문, 모든 산업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농업 부문에서는 필요합니다. 이 농업 부문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금융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 농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좋은 분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의 펀딩을 활용하기 좋은 분야가 농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도 종종은 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리스크 분담,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펀딩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원도 있고 그리고 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재원도 많지만 리스크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 펀드, 특히 이 투자 펀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호하는 민간 자본 채널들이 있습니다. 일단 민간 투자자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섹터 파이낸싱을 하지만 은행은 이런 재원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여국으로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수단을 제공하자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하고 이런 유형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확대하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촉매 자본을 제공하고 혼합금융을 먼저 제공을 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이게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희는 공여국으로서 이런 활동을 해왔고 문제는 분절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고 협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자본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자본의
비효율성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확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사라는 펀드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파사는 공동 플랫폼입니다. 저희 공여국들이 함께 활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이를 통해 혼합금융을 제공하고 촉매 자본을 투자 펀드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 농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펀드와 함께할 수단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파사가 작동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조금 복잡한데 전부 다 설명을 일일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사 같은 경우는 여러 복수의 공여국이 함께하는 펀드입니다. 저희 주권 공여국으로서 저희의 리소스를 한데 모으는 겁니다. 미국, 한국, 영국과 노르웨이가 함께해서 자본을 파사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파사가 이 촉매 자본을 투자 펀드에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를 활용하게 되면 리스크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 유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유형의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파사의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이 재원들을 보다 전략적으로 더 스마트하게 사용해서 훨씬 더 큰 자본 잠재력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가장 광범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본의 공급을 아프리카 내의 농업 수요와 매칭하는 가장 큰 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억 달러 정도의 펀딩이 현재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수조 달러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농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수조 달러까지가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더 작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숫자이긴 합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요. 파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격차를 좀 줄여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파사의 규모는 8,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규모는 파사는 3, 5배 더 큰 펀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의 포부는 일단 시작을 하고 이제 모멘텀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파트너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훨씬 더 큰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고 훨씬 더 큰 포부를 갖고 이 규모를 더 키워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에서는 저희의 성공 요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고 아마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저희가 공통된 목표 그리고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 첫 번째 파트너 즉 다국적 농업기업과 함께 했을 때는 저희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트너십을 할 때 성공 요소는 바로 공통된 비전,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 역시 정말 중요하고 인내심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뢰를 구축하는 건 사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파트너십 사실 2,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축하는 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단기적인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파트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파트너십, 이런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성공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협업적인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거버넌스 구조를 제가 보았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딱 정해져 있는 구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융통성을 가지고 협업 프로세스를 가미한다면 훨씬 더 성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파트너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트너십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전체 토론의 배경이 된 얘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면서 서로 분절화된 형태로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업무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지점들을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또 한 슬라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포사의 글로벌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단순히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개발 당사자들이 협력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어떤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런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 행위자들 여러 공여국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희망이 많이 엿보이는 그런 미래의 글로벌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란도아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I respectfully read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발표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경렬 카이스트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클라우디아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후안 라몬 푸엔테 외교부 장관님의 인사를 제가 전합니다. 멕시코는 역사적 순간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변화의 물결이 찾아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파도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최초로 여성 과학자가 국가를 지휘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는 여러 도전 과제를 함께 몰고 왔습니다. 창의적 협력 방안에 대한 고민,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한 고민, 그리고 장관님께서 강조하시듯 협력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 사람의 삶을 개인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바꾸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외교 전략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멕시코식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외교 활동에서 사람을 우선시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세운 이유는 멕시코가 독립국가이기 때문이며 멕시코 국민이 바라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대화에 저도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멕시코가 남남협력, 삼각협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두 가지 협력이 어떠한 재무적 바탕을 마련하여 좀 더 포용적인 개발이 가능해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발 재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논의한 과정에서 몬트레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그 정신을 아디스아바바 행동 지침으로 이어받았고 가장 최근 세비야에서 제4차 회담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다시금 가용 자원은 존재하나 그 재원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현안의 시급성을 알렸습니다. 글로벌 재원 구조를 개혁하여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 민간 금융이 지속가능한 개발 이름하에 같은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최국이 한국은 그 모범 사례입니다. 수십 년 만에 한국은 국제 원조를 받기만 하는 수원국에서 OECD 개발 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연대, 인내, 장기 비전이 지닌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남남 삼각 순환 협력은 그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촉매제 역할을 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더 포용적이고 변혁적인 개발을 이끌어야 합니다. 멕시코도 이러한 흐름에 중상소득 국가로서 참여하여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멕시코는 현재 수원국이자 국제협력 원조국입니다. 이러한 양면성 덕분에 멕시코는 남남 삼각 순환 협력의 효과성을 믿습니다. 필요 자원을 조달하고 포용적 협력, 효과적이면서도 적응력 높은 혁신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멕시코는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원의 이전을 넘어 민관 자금, 국가 및 국제 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수준에서
파트너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민간, 시민사회, 학계, 지자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고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이 모든 활동은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 결과 중심, 포용성, 투명성, 공동 책무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멕시코식 인본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멕시코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지지와 형제의 마음으로 연대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대라는 것이 저희 모든 활동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멕시코는 지속가능한 금융 조달 전략을 재무부 이름하에 진행하면서 13조 6천만 페소의 재원 부족분을 2030년까지 채우고 추가로 15조 페소를 조달하여 다음에 세 분야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공공재정관리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기금 조달입니다. 세 번째로 젠더 평등이나 생물 다양성 등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최신 목표 달성입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한 이 비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아멕시드는 세계 기술위원회를 올해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는 국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비즈니스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조직이 협력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이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창구인 사회위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어젠다 속 아이들의 목소리를 높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이름의 아동위원회입니다. 상기 세 위원회는 자원, 지식을 이끌어내고 비전통적인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재원 조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목표 하에 탄생했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재원 조성을 위한 멕시코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국제화하기 위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셈브란도 비다, 삶의 씨앗을 뿌리다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업, 산림업, 바이오 공장, 지속 가능한 활동 등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여 기술적 지원만이 아닌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혁신 기금 조성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쿠바르,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 등이 공동 기금 조성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제 사회와 함께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요베네스 콘스트루엔도 엘프르도라는 사업입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등이 공동기금 조성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즉 멕시코의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코이카와 같은 아니면 디카와 같은 국제 협력 기금과 2단계에서 함께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멕시코의 사회정책이 남남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역량을 구축하고 강제 이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는 멕시코가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모자반 활용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모자반 활용을 위한 이 예제를 보시면은 생물학적 비료로 모자반을 사용하면서 생분해성 포장재, 벽돌, 바이오가스, 연탄, 보조비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먼저 구축했으며 그 다음에 모자반 채집 선박을 운용했고 그 다음에 모자반 가공 및 해수 담수화 장치를 설치했으며 바이오 소화 장치 그리고 폐수 처리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반은 카리브해에서 생물 다양성, 관광,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멕시코는 지역 및 국제 파트너와 함께 혁신적 방법을 활용하여 이 환경적 위기를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재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속가능한 채권, 혼합금융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테스트용 바이오 개질 시설을 만들어
모자반을 비료나 바이오 에너지화하고 영내 과학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지역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녹색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 순환 경제 개념을 이용하여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며 환경적 위협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케이스인데요. 아카풀코라는 지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 멕시코, 코리아, 튀르키아, 호주가 함께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카풀코 지역의 공립학교 인프라 재건 사업을 위해서 5개 국가가 함께 2023년부터 시작했던 재건 사업입니다. 5개 국가를 비롯하여 지자체, 시민사회가 참여했는데 순환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공여국, 신흥경제국, 지역 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진행한 사업을 보시면은 여러 국가가 연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협력은 신뢰를 낳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 지역이 처한 환경을 바꾸어 줍니다. 멕시코의 이런 경험을 보면은 남남 순환 협력을 통해 개발을 위한 재원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 탄탄한 국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EMFS와 같은 지속 가능성이란 개념을 반영한 공공기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금융상품, 혼합금융, 녹색 채권, 지속 가능성에 대한 텍소노미 등이 널리 퍼져야 됩니다. 그 밖에도 비전통적인 주체의 존재가 기술위원회나 국제사업에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계와 지역을 이뤄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세 가지 우선순위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제 재원 구조 강화입니다. 다자개발은행의 여신 역량 3배 증대 및 부채 경감, 그리고 중소국들의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를 이어 지역 프로젝트의 확장성을 강화했음을 인지하는 것이 두 번째이며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하여 공공예산, 자본시장, 국제협력의 구조를 잘 짜 사회와 기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형성하는 것이 세 번째 우선 순위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번영을 낳고 기금을 활용하여 풀뿌리식 변혁을 이끌어내 나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널리 알려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한 존중, 인간의 존엄성, 연대, 국제협력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다음 파트너는 노르웨이가 될 거라 쓴 것을 말씀드리며 경청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공적인 국제협력의 사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가 점점 중진국의 중소득국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북반구 남반구 간의 그런 협력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총장님의 발표는 그래서 더욱더 시의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비전통적인 행위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다음 연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노엘라 사무총장님. So let's give him.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So for the panelists, I think you have 네, 패널분들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 통역이 제공되니까요. 리시버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중분들 같은 경우는 통역이 된다고 하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uy buenas.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선 특별히 한국 외교부와 코이카 측에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알레한드라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남 협력 그리고 삼각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페루에 있어 국제기술 협력의 역할입니다. 국제기술 협력은 외교 정책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데요. 페루의 수원국이자 또 기술 협력 공여자 역할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는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보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페루는 현재 2030 국가협력 정책을 수립해 이행 중입니다. 페루는 해당 정책을 통해 중남미 카리브 내에서 기술협력 공여자로 자리매김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반구는 남반구를 잘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루의 기술협력 공여는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루가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오전에 많이 강조되었던 수평적 원칙, 상호 이익성, 상호 보완성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30 의제와 개발재원 의제 이행에 기여하고 페루의 국제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적 협력과 시너지를 전략적 분야에서 파트너 국가 그리고 다양한 개발 행위자들과 촉진하는 것입니다. 남남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4년에 페루는 83개의 남남 협력 프로젝트를 15개 협력국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의 기술 협력 공여자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듀얼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들은 모두 우리 페루 국제개발협력청 앞시가 주도하고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리 페루 기술 협력 지원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시는 최근 싱가포르와 MOU를 체결해 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카몽이스 문화원과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사우스 개발에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주체는 바로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삼각협력 측면에서 보면 페루는 우선 분야인 수자원 관리, 재난 및 위험 관리,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전략적 파트너로는 스페인, 독일, 일본, 그리고 범미보건기구 등이 있습니다. 우리 페루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삼각협력을 강화하고
또 이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의 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을 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혹시 재생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페루는 국제 기술 협력에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상호 연결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기술 협력은 글로벌 난제 해결에 있어 핵심입니다. 페루는 OPCTI를 통해 모범 사례를 전 세계와 공유합니다. 페루 국제협력청 앞시와 외교부가 함께 주도하는 남남협력이라는 프레임워크 하에 이루어집니다. 앞시는 OPCTI와의 조율을 통해서 2030 국제기술협력 국가정책, 페루의 외교정책 및 2030 아젠다 지속가능 목표에 따라 타국가의 개발에 기여합니다. 앞시의 협력관리 핵심 수단은 바로 페루 기술협력 오퍼 카탈로그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페루는 최고의 모범 사례와 지식을 전 세계와 공유합니다. 2025-2026년 에디션을 통해서 28곳의 페루 기관이 50건의 성공적인 사례를 전 세계와 공유합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입니다. 최근 페루는 남남협력 이니셔티브를 가장 많이 추진하는 4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8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0개 신규 협력 활동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에서 펼칠 예정이고 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장해서 혁신, 지식, 공공선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카탈로그를 통해 8개 핵심 분야 전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산림, 생물다양성, 식수, 위생, 수자원, 재난위험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교통, 시민 치안, 조직범죄, 보건, 식량안보, 기술혁신, 정보통신기술, 밸류체인, 교육, 포용성, 성평등이 있습니다. 협력 활동에는 경험교류, 교육과정, 인턴십, 세미나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는 모두 전 세계 파트너를 위해 대면 그리고 비대면으로 제공이 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불법 벌목 방지를 위한 문화간 참여형 프로젝트인 오신포 포레스트 백팩, 전 세계인의 미식을 위한 샌포 투어는 페루와 엘살바도르의 경험 교류를 통해 미식 그리고 관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목표로 하는 민스 투어 매력이 넘치는 마을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니아 모범적인 감자 재배 그리고 처리 농업 프로젝트입니다. 이마르페는 선별적이며 친환경적인 어획 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아마조나스 지역정부 첫 번째 지역적 차원의 경험으로 아마존 지역의 지역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분권형 남남협력을 증진합니다. 저희 카탈로그를 통해 다시 한번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식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남남협력, 삼갑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루 기술협력 오퍼 카탈로그를 다운받아 성공적인 경험 공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Peru, country generating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Además de estos 네, 이러한 성공 사례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벨리스와 하고 있는 협력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협력은 벨리즈의 이 협력을 통해 벨리즈의 고고학적 유산을 평가하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유산을 관리하고 또 보호하는 절차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볼리비아에도 기술 협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볼리비아의 작물인 키노아, 아마란스, 타르위 등과 같은 작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기술적 관리 역량을 강화했고 우량 종자 사용을 촉진하고 또 현지에 적합한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비야 이후의 성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근 제4차 개발재원 총회가 개최된 점을 감안해서 오늘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세비야 약속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소견과 권고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세비야 약속은 다양한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술 협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비야 약속의 합의 사항을 사후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루는 UN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의 남남협력 지역회의 부의장국으로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메커니즘의 사용을 다른 UN 지역위원회에서도 촉진하기를 권장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비야 약속이 개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차원 지표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지표는 1인당 소득을 보완하고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격차와 또 불평등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페루와 같은 중상위 소득 국가들이 기술 협력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개발 과제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혁신적인 개발 재원 메커니즘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요 분야인 디지털 전환, AI 등에서 남남 협력과 삼각 협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효과성의 4대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세비야 약속을 계기로 우리 모두 남남, 삼각 협력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 어떠한 질적, 변화적, 그리고 혁신적 기여를 하는지 가시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페루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요. 최고의 모범 사례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른 국가에도 재현 가능한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남남협력에 적용할 지점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세비야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잘 이행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개발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다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관찰해 봤을 때 UNDP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HDI라던가 그런 것들이 예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다음 연자분이 조금 더 보완되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유엔개발계획 지속가능 허브 팀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콜카와 그리고 외교부대도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통합형 국가 재원 조성 프레임워크라는 INF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발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 개념부터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FF가 무엇인가?
그리고 각각 국가 수준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어떤 논의들이 자리를 잡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INFF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형 국가 재원 조성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재무부라던가 기획부가 보통 국가 단위에서 활용하는 개념으로서 국가 예산을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재정적인 정책을 동원하고 도구를 동원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5개년 계획이라던가 이런 다개년 계획을 통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민관 투자가 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툴킷 형태의 정책이라던가 제도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이끌어내서 재원 조성도 하고 또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특정 규제를 통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보시다시피 예전부터 사실 그러한 목표로 하는 장기 목표와 재원 기획 간에 약간의 갭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2019년에 연구 결과를 보면은 100개 이상의 국가 계획 중 30% 미만이 재원이 탄탄하게 기획이 되어 있고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 재원은 잘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민간 재원은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 INFF가 되겠습니다. INFF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기존의 방법론이고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어떤 재정적인 정책과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적 정책을 이어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면서 수직 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책 간 어떤 반대급부도 고려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민간 재원을 이끌어내는 도구로도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민간 행위자들의 협력의 단초를 제공하며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공공재정의 예산이라던가 수입원이라던가 그리고 민간의 어떤 수입이라던가 투자 같은 것들을 잘 한 대로 끌어 모아서 국가의 INFF 형태로 조율을 해서 기획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INFF라든가 2018년에 아디스아바바 회의에서 이 INFF라는 개념이 주창이 되었고 각 회원국들이 기존의 노력들을 다시 한번 배가해 가면서 국가적인 조율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정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은 각각 국가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개발 재원 국제회의의 결과물들을 잘 이행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 있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공공재정 내에서 잘 담아서 FDI라든가 이런 민간 재원까지 잘 끌어내겠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잘 추적 관찰하겠다. 국내적으로 추적 관찰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비야의 약속들도 당시의 그런 약속들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INFF에 대한 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MF가 도입된 이후에 국가들별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시면은 86개 국가들이 현재까지 INFF라는 접근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각각 국가별로 단계는 다르겠고 국가 프로세스나 아니면 계획에 반영되는 형태는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재무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 밖에도 여러 정부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민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고요. 이 86개 주 국가 중 65개 이상 국가들이 재정 개혁에 이미 나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INFF를 통한 재정 개혁에 나섰고 또 한 30개국에 육박하는 국가들이 현재 이 INFF를 통해서 발견된 그런 갭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단계만 집중해서 보시면 이 65개 국가 주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따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개 국가 이상이 65개 국가들이 200개 이상의 재정 개혁에 나서고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민관
부분에 걸쳐서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것은 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재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총체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노력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민관을 함께 가져가는 개념이라던가 민간만 따로 하는 그런 개념들 혹은 혼합금융 같은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재원 조성에 걸쳐서 다양한 개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스포라든가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활동에도 많은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공재정부터 보시면은 30개국 이상에서 INF라는 방법론에 따라서 여러 단계별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지금 이행 단계를 다르겠고 모니터링 단계까지 가는 국가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감안을 하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SDG의 차원의 고민을 담아가고 있는데요. 젠더 평등성 같은 그런 개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세 혹은 재정 분야에서 젠더 형평성이라던가 평등성을 반영해 가면서 우리 예산이라던가 조세 정책 아니면은 관련 정책들이 젠더의 어떤 평등성을 부양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구성을 짜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조세 개혁들을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내 세수를 창출을 하고 또 각종 대출 창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DG 본드 같은 새로운 채권을 통해서 5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만들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으며 SDG와 관련된 채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자금을 보시면은 반면 여러 가지 국가들별로 사업들이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SDG에 부합하는 투자 기회를 민간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투자의 아키텍처를 보면 지속가능 개발 목표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요. INFF에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고민하는 게 민간에서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녹색 지속가능한 텍소노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태국이라던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SDG와 관련된 가이드스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보고서를 공시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화하고 있으며 특히 시총이 900억 이상인 그런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공시 의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개 국가들이 이미 개혁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국가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들을 보시면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량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낸 국가들이 한 17개 국가들이 되고요. 전체적인 재정 개혁 규모가 16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관련된 재원을 추가적으로 160억 달러를 조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나 사업 범주가 점차 넓어지게 되면서 어떤 재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시 한번 재구조화되면서 국가 수준에서 조금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제도적인 개선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총체적인 접근법을 관리하기 위해서 민관, 금융을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목적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역량 개발 역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 분야별로 재정을 위한 역량 개발하고 있는데 그 예제 중에 하나가 특정 국가에서는 각각의 지역 수준에서 어떤 특정 지속가능 개발 목표 특화 예산을 만들어서 지자체 수준에서 국가가 좀 예산의 방향성을 조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3개의 국가의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국가 중에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최초로 INFF 전략을 발표한 국가인데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기 개발 목표를 통해서 여러한 섹터별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기금 조성을 해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재원 개혁을 통해서 그간 나타났었던 모든 갭들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럿 사업들을 앞으로 확장을 해서 SDG 기반으로 한 이런 개혁 정책을 5개 부처에 정책을 하고 있으며 연간
30억 달러에 달하는 여러 예산의 이러한 정책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역시도 뭐 주식거래소라던가 아니면 각종 그런 주체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따라야 하는 어떤 재정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으며 세계 2초로 SDG 금융 텍소노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각종 투자들이 가급적이면은 녹색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유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국내 투자 포트폴리오의 현재 2%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몽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IMF 전략을 2022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략을 보시면은 일단 중기 예산 확대 계획을 통해서 민간 파이낸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다 잡았고요. GDP 대비 투자가 아직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라던가 각종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개혁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GDP 대비 조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지속가능 개발 중심 투자를 하기 위해서 청년 혹은 여성을 위한 각종 기금을 1억 7,500만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 모든 투자들이 10억 달러 규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INF라는 이런 개념을 국가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INFF 원칙에 따라서 나이지리아 국가 6개 주는 개발 평가 체계도 마련을 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최초로 지자체 수준에서 녹색기금과 관련된 그런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몰디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젠덤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면서 전략적인 행동계획도 세웠고 또 국가별 감축 목표와 관련된 파리 협약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와 관련된 15억 달러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여러 경제 섹터에서 화석연료를 좀 덜 쓰고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몰디브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INFF 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꾸준히 석유가스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있고 각종 조세 인센티브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산업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PP 사업을 통해서 녹색 성장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으며 또 지속가능 개발 목표 원칙에 따라서 기후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그런 각종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몰디브만의 전략을 짜면서 처음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강제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제가 국가별 예제를 들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INFF 컨셉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국가별로 어떤 상황인지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이 접근법을 활용을 해서 각 국가들이 힘을 얻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특히 주권 재원 조성 전략도 만들 수 있을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장표로 넘어가서 저희가 작년에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한 재정 전력들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민관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고 혼합금융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새로운 재원을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얼마나 기여를 해서 결과물에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국가별로 보시면은 정책별로 굉장히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각각의 국가의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결과 중심으로 가야 된다. 포용적인 파트너십, 투명성, 창구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INF 파트너십은 반드시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국가 순에서 제대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소브린 파이낸스라는 이런 프로메커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전략을 짜려는 그런 개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부처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가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하게 저희 INFF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NDP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NDP는 상위 기관이 돼서 UNDES라든가 OECD라든가 유니세프 같은 그런 국가들의 어떤 상위 개념 국제기구가 되겠고요. INFF 같은 기구는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라든가 INF를 활용하고 있는 모든 기구에게 기술적인 자원을 드리고 있고 개발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파트너 국가에게 함께 가서 그러한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Right. 네, 그러면 발표 말미에 강조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 그리고 금융 흐름의 모니터링 및 추적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시각화된 통계 자료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니까 8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생각이 납니다. 개도국에 적용이 된, 이행이 된 시스템들인데요. 각각 다른 맥락에 따라 적용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투명성을 확보한 데이터, 그리고 각각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플랫폼들이 사실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술 플랫폼을 도입을 할 때, 정부에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사회적, 기술, 문화적 차원에서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재 우리가 AI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NLP라든지 NLP를 활용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리모트 센싱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나은 기술적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타겟팅, 그리고 금융의 추적을 통해서 보다 더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연사분 모셔보겠습니다. 마지막 연사님이십니다. 크리스 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금융 부분에서의 관점을 말씀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 클럽이라고 합니다. 컨버전스 블렌디드 파이낸스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어떻게 좋은 혼합 금융을 활용해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에게 어떻게 도움을 제공해서 SDG 달성을 위해 재원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유일한 목표이고 지난 10년 넘게 이 일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 SDG, 중저소득 국가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을 31년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현재 기념비적인 그런 변화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선진국들 개도국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재원,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보면, 촉진을 보면 상당히 많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정말 중요한 협약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 재원 제공을 위한 많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책자 93페이지 보시면 저희 스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개도국과 선진국이 정말 다양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재원 조성 관련된 내용을, 혼합금융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표준화하고 규모를 더욱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혼합금융 지난 10년간 활동을 해오고 있는 분야인데 사실 지금까지 개도국과 선진국이 이런 수준의 합의를 이뤄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482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금융안정성 이사회의 추정에 따른 것인데요. 민간 부분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4.5%만 141개국 중소득 국가, 중국을 제외한 중소득 국가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GDP의 6.5% 정도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국가에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 간 재원 흐름을 보게 되면은 15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민간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141개국에 저희가 재원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그냥 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민간 투자자와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 이들이 보는 변수는 국가의 위험도,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무디, S&P, 피치 이런 신평사 전부 다 국가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B등급 그 이하입니다. 중간이 B- 등급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북반구의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또 네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0년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험을 진행했고 실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혼합금융과 관련해서 이를 가지고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하려고 했던 건 국가 간 투자를 이뤄내고 좋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인지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합금융 접근법, 구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민간 투자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험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해봤는데 현재 15,000건 이상의 혼합금융 거래 건수가 있는데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 간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한 협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노르웨이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데 노르웨이가 강력한 리더로서 지난 몇 년 동안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협업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런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고소득 국가와 그리고 개도국 간의 협업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동의를 하는 겁니다. 실험도 많이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표준화 그리고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함께 결정을 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세비야 결과 문서가 나온 이후로 그리고 세비야 행동을 위한 플랫폼들을 말씀 주셨는데 여러 기관 그리고 조직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액션 플랜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결과 문서를 실제로 유효한 실천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통해 어떻게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700억 달러 정도에서 기존의 재원을 저희가 기존 시스템 내에서 활용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협업하고 혼합금융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세비야에서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규모도 키우고 표준화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혼합금융을 통해서 482조에 달하는 재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일은 이런 혼합금융을 활용해서 이 투자를 중저소득 국가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를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문서 37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조항들이 있습니다. 민간 투자 같은 경우는 양뿐만 아니라 품질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분 투자라든지 혹은 국가 채권이라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채권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금융을 개발 협력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금융 자산들이 있는데요. 근데 비대칭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입니다. 만약에 원하면 이 펀딩이 142개 중저소득 국가를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촉매제 그리고 동원이란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선진국이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금액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 기회를 우리가 만들지, 그리고 이런 선관주의 의무라든지 규제 관련된 리스크도 우리가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OECD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누가 가장 많은 민간 투자 자본을 동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건 다자개발은행이 가장 활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보다 더 공공부문도 점점 더 참여해야 될 텐데
570억 정도 570억 달러 정도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투자되었습니다. 근데 SDG 투자 필요량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자면 개도국과 선진국이 아디스아바바에서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합금융 동원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 기구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결과문서, 세비야 결과문서를 활용해서 동원이라든지 혼합금융을 보다 더 좋은 모범 사례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 큰 기업 사업들, 큰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펀딩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 부분은 실제로 신평사들이 이런 무디스, S&P, 피치들이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흥시장에 개발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규제라든지 성관주의 의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투자들이 실제로 성관주의라든지 규제를 준수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문서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많은 혼합금융 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오셔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UN Capital Development Fund라든지 대사가 이끌고 있는 조직들을 보자면은 몇몇 개도국 선진국들을 보면 저희가 세비야 플랫폼 행동을 위한 세비야 플랫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공동 이니셔티브인데 이 조직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동원이라든지 혼합금융이라는 혹은 결과 문서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인 그런 액션 플랜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해서 가장 적절한 액션 플랜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떤 종류의 활동을 멕시코 정부가 할 것인가, 페루 정부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의해야 됩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확실히 자기들끼리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자금을 확보하고 자금 확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펀딩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데 게이츠 재단도 함께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민간 투자를 대규모로 동원하고 싶다면 공공 부문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저희 웹사이트 오시면 이 문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요인이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무엇을 해야 우리가 대규모로 민간 재원을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표준 솔루션입니다. 혼합금융에 관한 표준 솔루션인데 지난 수십 년간 저희가 혼합금융 활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50만 건 이상의 거래가 민간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노스 그리고 상업은행이라든지 개도국의 상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합금융을 표준화하고자 한다면 국내 투자자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30개, 40개 다른 솔루션을 표준화할 수 없다. 폭넓게 참여하고 그리고 동의를 해서 한 12개 정도 다른 모델을 표준화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파사는 그중 하나였던 겁니다. 저희는 12개 모델을 표준화하고 그리고 핵심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컬럼에 있는데요. 그런 가능한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가 신흥시장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혼합금융 솔루션은 뭘까요? 이를 활용하면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민간 공공부문에서 더욱더 늘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런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들은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런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더욱더 내놓아야만 합니다. 다음은 모두가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프로젝트 수준의 프로젝트 차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상업성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아직까지 투자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혼합금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보고 혼합금융 덕분에 내가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상업성도 있고 투자성도 확보한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대부분의 자금이 글로벌 노스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북반구, 연기금, 상업은행, 투자 펀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루나 케냐에 가지 않습니다. 개별 프로젝트를 찾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포트폴리오 차원의 솔루션을 더 원합니다. 펀드에 투자를 원하면 펀드 매니저가 가서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상업성 있는, 투자성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보겠죠. 그리고 세 가지 또한 모델을 저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표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효과성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발 재원 금융이 현지 통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국가 간 재원 확보, 재원 조성을 현지 통화 부채로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 채권이라든지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미국 달러로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채 위기가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정말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0년간의 역사를 갖고 혼합금융 동원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결과 문서가 나왔습니다. 민간 투자 동원, 혼합금융 동원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이 함께 해야 되느냐.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학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혁신을 해왔습니다.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어떤 식으로 선진국 개도국이 협업을 자신들만의 재정 자원을 활용해서 협업을 하는지도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로서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는 항상 이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투자가 규제라든지 성관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리스크 감소를 통해 투자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는 규제라든지 성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Chris. 감사합니다. 전무이사님. 이사님께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파이낸싱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이행을 위한 좋은 전략들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비야 행동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각의 개발 파이낸스를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15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모든 좋은 부분들을 다 잘 담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는 질문까지 다 담아서 시간 내에 끝내보도록 노력해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앤더스님. Sikat, 네,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님께도 연결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혼합금융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분절화되어 있다. 그리고 규모가 작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질문에도 연결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사 펀드 모델이 확장이 될 수 있는가? 혹은 다른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재생 가능 에너지나 보건 부분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혼합금융 비판 많이 받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크리스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요. 사실 제가 관찰한 내용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공여국으로서 저희는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좋아합니다. 프로젝트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빠진 것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리고 또한 저희 연간 예산에 또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5년, 10년, 15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데 사실 저희에게도 너무 어렵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는 하죠. 그래서 아직 저희 자체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스크린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파사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가능합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비슷한 유형의 농업 부분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새로운 것들 만드는 것보다 표준화하고 이를 계속 시도해보고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규모를 키우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파사이기도 하고요. 이미 저희가 효과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델은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 헬스케어에서 적용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프로젝트는 없지만 적용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 크리스님께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이 문제를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범위한 경험을 혼합금융에 대해서 갖고 계신데 혹시 특정 사례, 혼합금융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리스크 분담을 할 수 있었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성공적인 위험 부담 사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요 도전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민간 투자자의 의지를 가장 꺾는 리스크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개도국 투자에 있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리스크를 완화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지금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혼합금융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레벨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는가? 투자자들은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봅니다. 이때 저희는 개별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좋은 기업도 있고 좋은 금융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 전체의 리스크인 겁니다. 정말 좋은 프로젝트들, 기업들이 있는데 재원 조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데요. 신용등급이 B등급인 국가에 위치해서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그런 국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 리스크를 봅니다. 그래서 국가 리스크를 다루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투자자들을 모아서 다각화를 하고 혼합금융 펀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패시브 펀드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주니어 포지션, 즉 후순위 채권으로 공공의 자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 시장에 민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혼합금융에 좋은 사례들이 또 몇 개 있는데 두 개 정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개런티 펀드라는 겁니다. 결국 저희가 상업은행을 통해서 이곳에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142개 중저소득 국가의 상업은행이 있는데 저희가 이들을 지원을 해서 이들이 보다 더 많은 국가 내 차관이라든지 대출 리스크를 가져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개런티 펀드 같은 경우는 공공 부문의 펀딩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개런티 펀드는 페루의 아프리카가 아니라 케냐에 있는 상업은행으로 들어가는데 케냐의 은행이 대출 포트폴리오를 늘리면 그러면 제가 이 대출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 리스크를 가져가는 겁니다. 중소기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개런티 펀드가 현재 굉장히 활성화하고 54개국 중에 33개국의 중소기업의 파이낸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당연히 공동 투자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IFC 같은 경우도 가장 활발하게 민간 부분에 재원을 제공하는데 MCPPN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악사, 알리안츠, 프루덴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다시 IFC와 공동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선순위 투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요. 스웨덴에 있는 시대아에 있는 저희 동료분들께서 이 포트폴리오 대출에서 주니어 포지션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다각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은 투자 리스크를 나누고 그리고 이를 통해 악사, 알리안츠, 프루덴셜로부터 15억 달러를 더 받아서 클린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흥 국가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시다가 주니어 포지션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잠재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정부의 잠재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 한국은 제가 한국 정부에 좀 제언을 하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없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성공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멕시코, 페루, 노르웨이 그리고 이들이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혼합금융동원이라는 기치 하에서 어떻게 함께하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특정 부문에서 좋은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페루도 마찬가지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는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동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멕시코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은 지난 40년간 정말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큰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So then, 네, 그럼 넘어가서 조금 더 멕시코 그리고 페루 사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겠는데요. 알렉산드라 사무총장님,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혁신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모자반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도전 과제가 뭐였는지, 그래서 잠재력과 도전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까 믹타 사업 협력 이행하는 것 중에서 뭐가 어려웠고 뭐가 기회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크리스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멕시코는 사실 중상위 소득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는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믹타와 함께 이 믹타가 굉장히 좋은 예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호주가 아직까지는 어떤 기여금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고 사실 멕시코 쪽에서는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돈을 댔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제공해서 어떤 녹색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형태의 협력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편익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도 살아났고 예를 들어 학교를 짓게 되면서 그 지역 경제도 우리가 탄탄하게 세웠고 주변의 생활 환경이라던가 관광 환경도 개선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이런 믹타 프로젝트의 사례를 보시면은 물론 멕시코가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놓고 멕시코가 이런 이전에 봤던 프로젝트랑 다른 방향성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져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Mucho dinero en muchos proyectos se diluye. Así es que poco dinero en proyectos efectivos. thank you very much. Right. So, 네, 감사합니다. 노엘라 씨. 두 가지 정말 통찰력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페루 경험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페루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다른 개도국들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비슷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다양한 국제 파트너와 함께 조율하면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가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들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개발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남남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각국이 갖고 있는 목표를 존중하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강제로 하게끔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고 이 길에 있어서 동행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공여국으로서 프로젝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여국인 국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원국으로부터 배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하고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ODA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현재 페루가 제공하고 있는 남남 협력 프로젝트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잘 이해하고 함께 변화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너지도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가 핵심적입니다.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양국뿐만 아니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또 중상위 소득 국가 멕시코나 페루가 함께 한다면 더욱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방금 사무총장님께서도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술 지원 그리고 기술 협력 사례 공유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경쟁적인 환경인 걸 감안했을 때 기술이 사실 중립적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팀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인도주의적인 니즈가 지정학적인 갈등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의 ODA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개발 투자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NFF라는 이 접근법을 이용을 해서 각 국가들이 국가 예산을 잘 짜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조금 깊이가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요. 사실 저희가 그간 봤을 때 INF 접근법을 도입한 국가들이 총체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재정 계획을 짠다라고 느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재정을 이용으로 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또 예산의 어떤 부분이 좀 누락이 됐고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고 사회 그리고 경제 개발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INF 자체는 재정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럼 INF를 통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각각의 정부가 우리 자체적인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단 현황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재원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이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NFF라는 것들이 모든 정부가 어떤 논의를 하든지 그 논의의 시작점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재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부처에서 INFF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예산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부처 간에서 잘 조율해 가면서 공동으로 어떤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제시해서 각종 재원을 부처 간에 모니터링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국회나 의회까지 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을 모을 수 있는 재원의 원천이 다양하다 보니까 INF를 활용을 해서 민관을 잘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여러 국가에서 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원칙들은 다양한 곳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민관 재정 관련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주 디테일한 것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INF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답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복잡을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크리스가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명확하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갑자기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삼중 위기들이 여러 면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단기에 대처하기는 하되 장기적인 대처를 위한 어떤 바탕도 동시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현재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 위기가 축적되는 양상을 보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런 양상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Back to you, Chris. 네, 크리스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양에 관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공부문 펀딩에 세 가지 좋은 소스가 있습니다. 이런 혼합금융 동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데요.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다자개발은행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1.5%의 그 자본만이, 그중 1.5%만 리스크 감소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사실 동원 못할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3분의 1 정도, 다자개발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3분의 1 정도, 135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요소는요, 7.5% 정도 되는 그 예산이 매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페루나 멕시코와 같은 그런 니즈에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도국의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도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7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건 5천억 달러, 이미 우리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다자개발은행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 1.5%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스크 감소 및 감소에 사용되고 그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해안이 있는, 통찰력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사실 시간 관리하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도 선정하고 질문도 다 읽어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세션이 끝나는 게 끝이 아니니까요. 세비야 약속은 이제 막 시작이 된 거니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큰 기대를 갖고 더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약속을 현장에서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저희 패널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잘 이끌어 주시면서 통찰력 깊은, 심도 깊은 논의를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이제 15분 커피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장 밖에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고 세션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돌아오시면 되겠는데, 약간 저희가 시간이 밀리고 있어서 3시 5분까지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시 5분까지 작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